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평면 코일이 여러 콜롬에 작게 위치하고 있다.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5A일 때 Z축에 있는 코일에서의 토크는? 하고 물었습니다. 즉, 요 부분에 있어서 토크는? 하고 물었어요. 그쵸?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먼저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살짝 입체적으로 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요런 원통이 있습니다. 원판이 있어요. 자, 이 원판에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힘을 이렇게 딱 놔둡니다. 얘가 힘 벡터죠. 그럼 이때 실상 이 반경과 이 힘의 요소를 크로스하게 되면 이 결과가 뭐가 됩니까? 즉 R 크로스 F 하게 되면 얘가 뭐죠? 곧 토크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이 친구의 단위 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일단 간단히 안내를 드리자면 자 대충 그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쭉 뻗어요. 오른손을 쭉 뻗어 가지고 자 엄지 위로 쭉 펼치고 나머지 손가락을 앞으로 쫙 펼쳤을 때 보통 두 개를 외적을 했을 때 결과로 나오는 그 방향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로 나머지 손가락을 감았을 때 그때 가리키는 엄지의 방향으로요. 즉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나머지 손가락을 일단 처음에 일식관계로 보면 여기에 먼저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눕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가지고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가리켰다가 이렇게 감아 보십시오. 그럼 그때 엄지는 어디를 가리키냐? 위쪽을 가리킵니다. 얘가 토크 성분이 되는 거죠. 토크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Z축에 있는 코일에서의 토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의미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이 토크가 작용하는 방향이 어디 축에 있다? Z축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판별해 볼게요. 일단은 자, 우리 토크 관계식부터 다시 적으면 얘는요. R, 즉 거리 벡터 곱하기 힘 벡터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뉴턴 미터예요. 그럼 일단은 또 이 힘에 대한 값도 필요하네요. 그쵸? 그럼 이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플레밍 왼손 법칙이죠. I 크로스 B L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1차적으로 얘부터 구해야겠네요.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우선에 여기에 이 자속 밀도를 보면 이놈이 가지고 있는 방향 성분이 X축 성분과 Y축 성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표시를 내보면 어쨌든 간에 X축 성분의 자속 밀도 BX라 넣읍시다. Y축 성분의 자속 밀도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어쨌든 간에 자수밀도가 있으면 전류와 결합을 했을 때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각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 있어서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요 코일부터 한번 볼게요. 요 코일. 자, 일단은 잡으세요. 요 코일에 있어서 흐르는 전류는 이쪽 방이에요. 마이너스 Y 방향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솔직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힘 관계식을 가지고 여기 일단 전류는 5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AY 그 다음에 크로스 이 친구 해가지고 뭐 결과를 판별해서 방향도 판별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봤을 때 이 전류와 일단 이 자속은 완벽히 180도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들은 서로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냥 간단히 이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다 있으면 IBL 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180 넣어보십시오. 얘 그냥 0이에요. 아무런 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이놈에 있어서 이 자속 성분은 작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류에 있어서 이 자속 방향을 고려하면요, 제가 방금 앞서 안내를 드렸던 이걸 가지고 쉽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의 방향성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 손가락을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힘의 성분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부분 볼게요. 이 아래쪽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힘요.
자, 이것도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보면 일단 이 전류는 그 방향성이 Y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전류와 이 Y축으로 작용하는 자속 밀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완벽히 똑같아요. 즉 위상차가 0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그 힘의 값이 0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류에 있어서는 얘는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전류에 있어서 이 자속 밀도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우리 앞에 했던 이 오른손 가지고 둘을 결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성분의, 즉 지금 힘의 성분 아닙니까? 이 성분의 방향성을 따지면 오른손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펼쳤다가 이렇게 감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상 제가 벌써 이 손의 모션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말로만 하면 어쨌든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른손에서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아래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자 보세요. 실상 이 코일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 같죠. 그리고 이 공간에 작용하는 자속도 실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방금 파악을 했던 이 방향에 있어서 힘의 성분과 이 방향에 있어서 힘의 성분은 애초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상쇄가 돼서 실상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을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축 성분에 있어서 수직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 아시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성분만 따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분을 또 간단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체크를 했을 때 Y축에 대한 자수밀도, X축에 대한 자수밀도. 자, 일단 이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Z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류에 있어서 이 자속이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오른손 가지고 판별하게 되면 이쪽 방향, 즉 X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류와 이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속밀도의 관계성을 따지고 보면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Y축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힘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실제 이 코일에 있어서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 있어서 나타나는 전체의 힘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힘은요. 자, 요 부분만 따지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일단 마이너스 Z축 방향이죠. 그 크기는 5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크로스 B에 대한 거 쓰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길이는 이거 0.8, 0.08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실제 우리가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힘의 요소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실상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 전체 크기적인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2분의 0.05 곱하기 0.080. 그렇죠. 크기만 지금 따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향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개 분배를 하면 AZ 크로스 AX요. 더하기 이거 분배를 하면 HZ 크로스 AY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이런 말 했었죠. I, J, K. 뭐 다르게 얘가 AX, 얘가 AY, 얘가 AZ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보니까 Z에서 X가 곱해져요. 그러면 이놈 자체가 Y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은 거꾸로 Z에다가 Y가 곱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그 다음 거 AX가 나올 건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014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얘가 마이너스 0.014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0.014를 각각의 분배를 하면 0.014ax 더하기래 마이너스 0.014ay가 될 거예요. 그럼 실상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힘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토크 계산해야겠죠. 자, 토크는 R 크로스 F예요. 자, 근데 이 F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앞서 실상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Z축에 있어서 토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여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코일이 원운동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표시한 것처럼 원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반경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경은 0.04가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크에 있어서 반경은요. 이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놓는다면 R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반경이 마이너스 Y 방향을 가리키고 크기가 0.0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04 AY요. 자, 그다음에 크로스 우리가 위에 했던 0.014 AX 마이너스 0.014 AY 계산하면 끝나겠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외적이에요.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에 있어서 외적을 하면 얘들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그럼 실상 우리가 계산할 부분은 얘와 얘만 크로스한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방향성부터 따져볼게요. 자, AY에다가 AX가 곱해져요. 자, 보세요. AY에다가 AX가 곱해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거 AZ가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향이 지금 반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Z가 오겠다. 그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질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방향은 AZ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0.04와 0.014를 곱하게 되면 얘가 대략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렇게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입니다. 변이 전류 밀도와 관계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문제를 풀려면 변이 전류 밀도에 대한 수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J, 오메가, 엡실론 E 이런 것도 있어요. 맞습니까? 물론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지만 솔직히 이렇게도 갖고 와도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수 밀도는 엡실론 E이기 때문에 이놈과 다른 형태로서 쓰면은 라운드 T분의 엡실론 라운드 E가 있더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수식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전기의 세기. 일단 이 수식 관계만 보더라도 전기의 세기는 변이 전류 밀도와 관계가 있어요. 유전율 이거 여기 있잖아요. 관계 있잖아요. 전선 밀도 관계 있죠. 그럼 답은 2번 되겠죠. 자기의 세기는 변이 전류 밀도와 관계가 없더라.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길이가 L이요. 단면적인 반지름이 A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좌화되어 좌화의 세기가 여러처럼 된 경우에 원통 양단에서의 자극의 세기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좌화의 세기가 나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요것도 떠올리죠. 그렇죠. 물론 요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가 있으면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처럼 어떤 길이가 나와 있고 어떤 반지름이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상 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의 세기, 그 다음에 뭐 자석 밀도 이런 게 아무도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실상 이 문제는 어떤 걸 가지고 푸는 것이냐? 이 자화의 세기에 있어서 정의를 가지고 푸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화의 세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단위 체육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더라. 그래서 이에 대한 정의식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치역분의 쌍극자 모멘트. 실상 이 쌍극자 모멘트, 정확하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극 곱하기 자극 간의 거리요. 그래서 이놈의 단위가 웨버 미터가 되고요. 그럼 얘를 전체적인 단위로 봤을 때는 웨버 미터 퍼 미터의 3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웨버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써서 푸는 문제다? 자와 세기 정에 대한 관계식 가지고 푸는 문제다. 실질적으로 옛날 옛적에는 이 자와의 세기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해서 보기에 단위 체육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 얘를 고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답을 고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와의 세기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자기쌍증 모멘트 자극 곱하기 간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최적 이렇게 놓을 건데 자 보세요. 일단 반지름이 A이고 길이가 L이 원통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통이 있는데 이놈이 L이고 반지름이 A예요. 그리고 이 원통 길이 방향으로 뭐 균일하게 좌화가 되었을 때 양단의 자극성이 물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M, 여기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자 보세요. 결국 여기 있는 최적은 이 원통의 최적이 될 건데 이 원통의 최적은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옆에 원의 단면적에다가 길이 곱한 거, 즉 파이 A 제곱 L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ml 나누기 파이 a 제곱 l. L 약분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극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항을 하면 파이 a 제곱 j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안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A고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션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단위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헬리퍼 미터로 물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장 솔레노이드. 요놈에 있어서 인덕턴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L분의 뮤 SN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가 헨리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를 줬어요. 즉 전체 권수가 아니고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를 줬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라지 n은 전체 권수를 의미를 해요. 전체 권수 n은요. 자, 단위 길이당 권수를 스몰 n이라고 했을 때 실제 이 단위 길이 당의 권수를 우리가 턴 퍼 미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회 퍼 미터 몇 회 감았어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나는 전체 권수를 표현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체 권수는 턴의 단위를 갖죠. 그럼 이때는 여기다가 전체 길이 L을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단위 길이에 대한 권수가 언급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라지 N 대신에 스몰 n l 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뮤 s 스몰 n 제곱 l 제곱 나누기 l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 친구의 단위는 뭐가 된다? 헨리가 됩니다. 왜? 단순히 여기다가 얘만 대입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거 일단 약분이 될 거예요. 약분이 되고 나면은 l은 인덕턴스는 뮤 s n 제곱 l이 됩니다. 이때도 단위가 뭐가 될 것이다? 헨리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물어보는 것은 헨리 퍼 미터죠. 그럼 여기서 미터의 단위를 갖는 이 L만 제거를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L은 뮤 S N 제곱. 이제서야 헨리 퍼 미터가 되구나. 근데 이 꼬라지가 있다 없다?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자 봅니다. 다시 지금 보면 반지름이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는요. 내부에 이런 원통 철심을 놓고요. 여기에 코일을 감은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레노이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놈의 반지름이 얼마? A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봤을 때 단면적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단면적은 이 원통에 있어서 이 단면적 아니겠습니까? 자, 원의 면적은 파이 A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뮤 파이 A 제곱 N 제곱 헨리 퍼 미터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보면 벡터 포텐셜 A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기의 세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면은 투자율이래요. 야,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소밀도에 대한 거. 우리가 알기로 자소밀도는 벡터 포텐셜로 로테이션 포텐셜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 맥스웰 전자방정식 할 때 부가적으로 나오는 친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세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럼 얘는요. 자소밀도는 뮤 h 있잖아요. 끝.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만 풀면 되겠죠. 자,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자기 세기는 어떻게 하자? 뮤를 이항을 해서 요것만 계산을 하자.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끄집어 와가지고 로테이션 포텐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실상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델 크로스 포텐셜이요. 그죠? 일단 이 델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그렇죠? 일단 저는 뭐 여기에 뭐 a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x 이렇게 쓰겠습니다.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y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z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선에 요 놈에 있어서 풀이 식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델 크로스 포텐셜은 메뉴의 각 방향에 대한 벡터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친구에 있어서 각 방향에 대한 크기들 적어줘야겠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이 포텐셜에 대한 크기들 요거를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3x 제곱 y 그 다음에 2x 그리고 마이너스 z의 3승. 여기서 이제 요 놈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제가 쓰는 방법으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해놨으면 일단 플러스 ax에 대한 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하고 ay에 대한 거 적어주고 다시 플러스 az에 대한 항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리 이 가운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씩 더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나는 이 ax 항에 대한 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요 관계에 있어서 ax가 있는 행과 열을 싹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나머지 조건에서 왼쪽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가 오른쪽 아래로 곱한 거 앞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곱한 것을 적어줍니다. 즉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 3승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x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들어가면요. 자, 이번에는 ay에 대한 것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ay가 있는 항을 치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요렇게 곱한 것을 씁니다.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3승요. 그다음 요 자리는 요렇게 쓰면 되겠죠.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3x 제곱 y야. 자, 끝으로 이 친구에 대한 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거 두 개 계산을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x 이렇게 또 연산하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3x 제곱 y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각 방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분을 하면 일단 얘는 y항이 없어요. 이 조치는 0이 될 거예요. z에 대한 미분인데 z가 없으니까 0이 될 거예요. x에 대한 미분인데 x가 없으니까 0. z에 대한 미분인데 z가 없으니까 0. ax와 ay에 대한 항은 모듈이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얘는 x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 x를 x에서 미분하니까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을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 x 제곱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로테이션 포텐셜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값을요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쭉 끌고 와서 넣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자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Q쿨롱의 전하를 가진 반지름 A의 도체구를 유전열 입실론의 기름 탱크로부터 공기 중으로 빼내는데 요하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별의별 거 다 묻네요. 그죠? 자, 일단은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기름이 있대요. 자, 편의상 아래쪽을 기름, 위쪽을 공기라고 넣읍시다. 그리고 나서 일단 Q 전하를 가진 반지름 A의 도체구를 기름 탱크로부터 빼내는 기준을 줬어요. 그럼 애초에는 이 기름 안에 요런 구도체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때 이 친구의 반지름이 얼마요? A요. 얘를 꺼내는데 필요한 여기에 요구되는 에너지를 물었습니다. 야, 요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위를 보면 줄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알고 A는 에너지. 특히나 일단은 뭐 전하가 주어졌으니까 전개에 있어서 에너지는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분의 1 띠바 자승 그 다음에 2분의 1 QV 이꼴 2분의 1 엡실론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제시된 거 확실히 제시된 거 보니까 Q예요. 그리고 보기를 보더라도 싹 다 Q의 제곱, Q의 제곱, Q의 제곱, Q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번 문제는 이 관계식을 쓰는 게 되겠구나. 그쵸? 그죠? 뭔가 이상하다. 입실론이 아니고 여기 C가 돼야겠죠. 정정 용량. 자, 다시 요걸 가지고 쓸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있으면 이 C분의 Q의 제곱 줄이 되는데, 일단 C값이 필요해요. 근데 제시된 형태를 보시면 반지름 A 밑에 도체 9라는 걸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도체 9의 정중량은 4 파이 엡실론 A인데, 그쵸? 당연히 페럿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번 문제는 넣었을 때, 넣었을 때 8 파이 엡실론 A 분의 Q의 제곱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겠구나.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볼 거예요. 하나는 공기, 하나는 기름요. 자, 기름에서의 에너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기에서의 에너지는 공 이렇게 쓸게요. 자, 일단 공기부터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8 파이 이제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요. 그럼 기름에 있을 때 에너지는 8 파이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거는 뭐겠습니까? 기름의 비유전율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썼을 때 공기에서의 에너지가 클까요? 기름에서의 에너지가 클까요? 당연히 공기에서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비유전율이 얘는 1이기 때문에. 그쵸? 얘는 어쨌든 큰 값인데 얘는 그 큰 값이 없어요. 당연히 공기에서의 에너지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기름에 이 구가 있어요. 어쨌든 얘를 끄집어내려면 내가 손을 딱 넣어가지고 얘를 잡아서 끌어올려야 될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 구에 가해주는 에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구가 이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끄집어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기 중에서 이 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기름에서보다는 큰 값이겠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이렇게 손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해서 이 구를 꺼냈다면 그럼 내가 가한 에너지는 끄집어냈을 때 이놈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다가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빼면 내가 중간에 가해준 에너지 값이 되겠구나. 이게 곧 기름 탱크로부터 공기 중을 빼는데 요하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즉 여기에서 요구하는 에너지는 공기에서의 에너지에다가 기름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빼면 되더라. 자,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쓰면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이 될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 8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의 제곱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요. 1번 요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평등작의 H0 중에 반지름이 Am이고 투자율이 μ인 구자성체가 있대요. 구자성체 감자율은? 하고 물었습니다. 구자성체 하면 답 3번이겠네요. 끝.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상 이 감자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길고 얇은 막대가 있는데 얘가 외부의 자개와 수직으로 작용하느냐 수평으로 작용하느냐 수직으로 작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세워져 있더라 1랑 놓으시면 되고요. 수평은 0이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 솔레노이드 경우에는 감지율이 얼마입니까? 0요. 세 번째 구도체는 3분의 1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이다.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20번입니다. 자유공간에서 전파가 여러 콜럼 되어 있을 때 자파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죠. 어쨌든 자유공간 주어졌고 다시 전파, 자파 이렇게만 줬습니다. 자, 실상 이 자유공간에서의 전파와 자파의 관계성은 H분의 E는 377요. 물론 우리가 다르게는 120파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보기를 보니까 뭐 120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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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파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냥 바로 요 관계를 씁시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자계, 즉 자파에 대한 관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20 파이분의 2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얘를 우선적으로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파이에다가 전파 관계를 쓰면 13승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z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봤을 때 128분의 11 3승이요. 128분의 11 3승, 128분의 11 3승, 128분의 11 3승, 128분의 11 3승. 근데 차이는 ax, az, 마이너스 ax, az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요 여기에 제시된 거 그대로 적어서 ay를 적었는데 얘는 일단 복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전파와 자파 얘는 뭡니까? 전개의 파동, 자기의 파동이에요. 좀 다르게 말하면 실상 이 전파와 자파가 조합이 되면 얘가 누가 되죠? 전자파요. 근데 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E 크로스 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 진행 방향은요. 전파와 자파의 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두 놈의 방향이 서로 같으면 전자파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파는 지금 Y축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는 Y축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파는요. 실상 Y축 방향 가질 수는 없어요. 왜? Y축 방향 가지게 되면 전자파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조건으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이 방향 판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판별하는 것은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이렇게 놨을 때, 예를 들어, 전파의 방향이 X다. 그리고 좌파의 방향이 Y다. 그러면 이때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Z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씁시다. 정확하게 AX, AY가 되면 얘는 AZ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겠습니다. AY가 되고 좌파는 AZ가 된다. 그럼 이때 전자파는요. 얘는 AX가 돼요. 다시 전파가 AZ가 되고요. 좌파가 AX가 된다. 그러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AY가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X, Y, Z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 순서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X, Y, Z, Y, Z, X, Z, X, Y 즉 이 순서로서 어떻게 된다?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일단 똑같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을 갖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전파의 방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똑같이 전파의 방향이 AZ, 전파의 방향이 AX가 됐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 보면 둘이 자리가 바뀌었죠. 그쵸? 그럼 막연히 자리가 바뀌었네? 그러면 좌파도 AX, AY, AZ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상 얘는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거 왜 마이너스 붙는데요? 자, 우리 앞에 왜 이런 거 있었죠? 제가 IG, K 해놓고 이런 순서로 연산이 되면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연산이 되면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요. 근데 실제 적으세요. 얘가 일단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 방향이 반대가 됐습니다. 반대가 됐기 때문에 부호가 뭐가 따라온다? 마이너스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갖고 간다면 실상 이 문제에서 이 방향성 쉽게 판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전파의 방향은 Y예요. 그쵸?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전파의 방향은 일단 Y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좌파의 방향이 필요한데 근데 자 보세요. 이 방향을 알려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이 기본적으로 어느 방향을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방향은요. 항상 요 놈이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안에 있는 가로를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t는 당연히 시간에 대한 거겠죠. 그죠? 이때 앞에 있는 z는 얘들로 구성된 전자파가 Z축으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 의미 자체가 Z축을 향하는 전자파의 구성 요소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전자파 자체가 Z 방향을 갖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준 방향을 다시 잡으면 항상 기준 순서는 X, Y, Z 순서대로 얘가 빙글빙글 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놈이 성립되려면 실적으로 첫 번째는 이게 있을 겁니다. 전파가 X방향, 좌파가 Y방향이면 되더라. 그죠? 근데 지금 애초에 전파가 Y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개념이 서로 반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자기의 방향이
그냥 AX가 아니고 마이너스 AX가 되겠네. 그지요? 그래서 밑에다가 수정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AX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120파이분의 10의 3승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z AX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몇 번이다? 아, 3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방향 판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언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 문제 혹은 대비 문제 수문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 합격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